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와 위기의 징조 마지막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 세계가 소위 이제 민스키 모멘트를 대기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 민스키 모멘트라는 거는 그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하이먼 민스키가 얘기한 건데, 쉽게 말하면은 부채가 너무 쌓였을 적에 누적 부채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무슨 말이냐, 부채는 땡겼었는데 그 채무자들이 그걸 갚을 한도를 넘어서는 거죠. 하면은 자산 가치가 이제 붕괴된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채무자는 원금을 갚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이자만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원금을 갚아야겠다 해서 건전자산까지 팔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빚을 청산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위기가 온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걸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임계점에 그동안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쌓였는데 그 임계점에 다다른가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 공황이 왜 오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수급 문제로 둡니다. 공급 과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붕괴가 온다라고 하는데, 경제 공황 또 이 왜 오고 경제 사이클, 호황과 불황이 왜 반복이 되느냐, 이건 경제학자들도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최근 들어서 어떤 경제 위기라는 거는 산업이 아니라 금융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스키 모멘트라는 어떤 가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21세기 세계 질서의 변화와 위기의 도래. 그래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제가 세계 질서의 변화 시리즈로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라는 거는 뭐 브레튼 우즈 시스템, 그리고 미국이 그 금태환,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하면서 시작된 페트로 달러 시대 세계화,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서부터는 탈세계화가 진행이 된다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국제정치학자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길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뭐 좀 짧게 보면은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세계는 롱 피스, 오래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1953년 이후에 벌써 이제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북한이 뭐 도발을 좀 했지만은 전쟁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특히 엄청난 번영을 했죠. 그리고 특히 지금서부터 한 30년 전서부터의 본격화된 세계화가 이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부유국들, 저는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들 국민들의 탐욕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게 부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벌은 소득, 그거 이상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국가가 그렇게 한다, 그건 적자 재정의 편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뭐 적자 재정 편성을 하죠. 채권, 국채를 이제 발행하고, 우리나라 2023년도 세수 부족,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보다 걷는 돈이 한 60조 원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 쓰면 되지, 왜 그거를 또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탐욕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 부채가,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이 정부 부채도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995년을 보시면요, 그때 정부 부채가 5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5조 달러. 95년. 그러면 거의 뭐 30년 전 얘기니까 오래된 건데, 그 후에 계속 늘죠. 특히 이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는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늡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니까 더 늘죠. 그래서 지금 약 32조 달러입니다. 32조 달러. 30년 전에 5조 달러였던 게 지금 32조 달러입니다. 32조 달러. 여러분 32조 달러면요. 기준금리가 1%만 올라가도 미국 정부가 1년에 이자를 3,200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요 점선으로 된 파란 선이 소위 말해서 데트 실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법으로 정하는 거죠. 의회에서 정해주는데 항상 그거를 추월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거 늘려달라 해가지고서는 뭐 안 늘려주면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다. 정부가 이제 그 공무원들 다 집에 가고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또 늘려주고 그러다 또 그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원해줘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불과 한 1년 반 사이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0.5%에서 5.5%로 5%가 올랐으니까 그 사이에 미국 정부가 그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 지불이 매해 1조 5천억 달러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대통령이 뭐 자기가 갖는 거 아니죠. 공무원들이 나눠 갖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이제 막 쓰는 거죠. 선거를 의식해서 표를 의식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탐욕이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이제 확산이 되고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됩니다. 일상화가 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부채를 지는 거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급여가 1년에 연봉이 뭐 6천, 7천 밖에 안 되는 젊은 회사원이 집 산다고 5억, 6억 대출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저는 그 탐욕의 일상화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수요에 맞춰서 정부하고 통화당국은 돈을 공급해 줘요. 그러니까 시중의 통화량이 넘쳐나고 그리고 부채는 이제 정부든 국민이건 이제 폭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빚으로 쌓은 버블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산 가격만 오르고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저는 탐욕의 확산과 일상화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풍요 사회가 되고 번영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하면 빈부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이 좌경화가 되죠. 자기 위의 계층을 보니까 굉장히 잘 사는데 자기는 큰 변화가 없단 말이죠. 근데 자기 능력으로는 그걸 타개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불만을 또 정부가 알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현금 지원을 원하게 되고 정부는 그걸 또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 재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에 비해서 소득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안주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사네.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척하고 그것도 일종의 좌경하고 그게 바로 이제 강남 좌파가 그런 부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질서 변화를 말씀드리면은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죠. 뭐냐면은 그때 미국하고 중국의 밀월 관계가 오래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차이메리카,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합성어죠. 차이메리카. 이 차이메리카 체제가 발전 또는 번영을 구가시켜 줬는데 이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릭스가 도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이게 벌써 세계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인식
중국과 인간의 행태를 급변시켰어요. 인간의 행태 뭐 급변시킨 거는 뭐냐? 배달 문화가 발달하게 됐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다니게 됐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됐습니다. 재택근무가 확산됐다라는 건 뭡니까? 상업용 건물의 수요가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공실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뉴욕도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하고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보통 공실률이 6% 7%였는데 지금은 30%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공실률이 늘어나면은 사람들이 출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심가의 유동인구가 줄어듭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들면 거기 상가가 쇠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거기에 범죄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아주 개판이 돼버렸고 건물 가격이 3분의 1로 다 급락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쇠락한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 IT 회사 같은 데서 직원들한테 이제 적어도 주 3일은 출근해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죠. 3일 출근 안 하면 너희들 해고할 거다. 그런데 해고하려면 해. 나는 재택근무 보장해 주면서 너희만큼 월급 주는 회사로 언제든지 이직할 수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업용 건물이 부실화되면은 그게 은행 부실로 이어지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게 단순히 뭐 사람 목숨 빼앗고 그런 것보다도 인식도 바꿔놓고 행태도 바꿔나면서 기존 질서, 사회 질서를 바꿔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EU, 유럽 경제가 안 좋죠. 결국은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았던 EU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진 겁니다. 그거하고 함께 에너지 수급망에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랍권이 동요를 합니다. 이 아랍권이 동요를 한다라는 건 뭔가 하면 무조건 하마스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하마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에서 그건 이제 튀르키예도 포함해가지고 아랍권이 아니지만은 이슬람 국가에서 하마스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하는 일반 국민이 30%가 안 됩니다. 하마스 인기 없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명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고 이란이 이제 뒷배를 쓰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아랍권의 동요라는 건 야, 이 하마스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지? 그러니까 어쨌든 동요가 오는 거죠. 노골적으로 하마스를 비판할 수는 없고 이런 이제 딜레마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게 이제 종합해가지고 결국은 상품, 식량,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죠.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 하는 민스키 모멘트만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는 분명하고 이게 당분간 회복될 것 같지는 않지요. 예. 그러니 세계 경제 3대 축이 미국, 중국, 유럽인데 여기가 헤매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럴 경우에 개인과 기업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파산하고 또 아이고 경기가 안 좋네 해가지고 외자가 이제 유출이 되고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좀 뜸해졌지만 이 건설사들의 PF 연체율은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정치권은 그 선거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버블을 꺼뜨리지 않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면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가 32조 달러나 되면서 돈을 더 쓰겠다고 의회 보고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라는 이제 한심한 행태를 보이듯이 우리나라 정부도 뭐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자, 원리금 상환 유예를 계속 시키고 있지요.
못 갚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이거 그 사람들한테 이자 부담만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50년 주택담보대출이 나왔어요. 이 참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35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면은 50년 동안 갚아야 됩니다. 85세까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또 50년 사이에 집값 오르면 되지 않느냐. 누구도 그 주택가격 상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죠. 50년 주택담보대출은 이건 완전히 대출자를 금융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은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한 2%가 나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기준금리가 2%는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슬슬 투자금을 이제 빼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르다가 이제 만성 포퓰리즘,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죠. 이 페로니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르헨티나는 뭐 상당히 이제 망가진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뭐 거의 그 구제금융을 한 10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한테도 올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오히려 저항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풍요에 안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좋다. 그래서 뭐 좀 시끄러운 일, 예를 들면 뭐 비리를 파헤치거나 범법자를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이제 검찰이나 정부를 비난을 하죠. 왜 그러느냐라고. 그럼 정작 이제 위기가 닥친다 하면은 이제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주식값도 폭락하고 주택값도 폭락하고. 지금 뭐 공실률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제 파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실업이 이제 증가하겠죠. 그리고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체적 위기가 온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기강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뭐 지자체는 택지 개발로 뭐 수조 원을 몇 명이서 해먹고 또는 쓸데없는 축제 한다고 일회당 수십억 원씩 세금을 이제 낭비를 하죠. 공직자들은 이제 보신주의에 젖어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피지를 않습니다. 뭐 은행원이 뭐 수천억 원을 해먹었다며요. 그걸 모르는 은행도 문제고, 그걸 모르는 금감원도 문제고, 학부모는 자녀 선생에게 이제 갑질을 하다가 선생님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고, 그러니까 또 반발이 나오죠. 거기에 따른. 그래서 마약이 넘쳐나는데 검거도 안 하고, 또 검거하면은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을 해서 수사를 위축을 시키고, 등록도 안 한 교수 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수백만 원도 지급하고,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 학기에 등록을 안 했는데 장학금을 줍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정부가 돈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사기 사모펀드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알토란 같은 돈 수조 원을 날려도 뭐 수사당국에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100억 달러가 넘는 외화가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돼도 금융당국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요. 더 기막힌 거는 친인척을 특채로 마구 채용해가지고 아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족회사가 돼버렸죠. 이런 세태 속에서 위기를 제대로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아예 정부는 이제 통계도 조작해서 발표하고 메이저 언론도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퍼뜨립니다. 이러니 큰일이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럼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요건 예전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심리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 위기. 지금 가장 큰 거는
버블의 붕괴입니다. 그러면은 위기에 취약한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개선하고 보완하게 되는 거죠. 뭐 위기는 기회다? 그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위기가 오면 전체의 99%가 피해를 봅니다. 아주 극상위층이나 빅머니만 돈을 벌어요.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국에서 집을 뺏긴 사람이 600만 가구입니다. 600만 가구. 그 중에 일부는 아직도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0만 채의 주택을 누가 가져갔느냐? 은행이 가져간 거죠. 은행이 그냥 주순 겁니다. 그 은행들은 그 주택을 헐값에 가져갔다가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 그것을 팔아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 상위 1%가 아니라 0.1%밖에 누리지 못하는 기회라 이제 이 말이죠. 여러분, 금년 3월에 요것도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스위스의 2위 은행이 굉장히 큰 은행이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했습니다. 위기설이 꽤 몇 년 전서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파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은행이 어떻게 됐느냐? 스위스 제1의 은행이 UBS입니다. UBS에 인수를 했어요. UBS가 인수를 할 적에는 조건을 내걸었을 거 아닙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부실 뭐 채권의 반 이상을 덜어달라, 또는 3분의 2 이상을 털어달라. 결국은 1위 은행이 2위 은행을 거의 공짜로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UBS의 기회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일반 사람이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수도 있다. 어떤 위기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는 나는 뭐가 취약점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김로벨은 뭐 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뭐 은퇴자니까, 무직자니까 직장에서 잘릴 염려는 없겠죠. 그래서 대충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은퇴 생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부디 부탁이지만 은퇴 전에 빚은 다 청산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부채는 없습니다. 뭐 돈도 많지 않지만 부채는 없습니다. 이거 큰 다행이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올라도 저는 뭐 걱정되는 게 없죠. 그래서 제가 2022년 1월 1일 첫 방송으로 각자 도생이다,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뭐 젊은 사람들 영끌 해가지고서는 집을 막 사더라고요. 참 걱정입니다. 참 그 이후에 이자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참 이제 걱정이 됩니다. 뭐 연금 생활자니까 그럼 연금이 끊기면 어떻게 됐냐? 뭐 그건 대한민국의 파산이죠.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최소한의 대비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 뭐 대한민국 망하라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과도한 부채, 그리고 거기에 안주한 생활, 그리고 사회 기강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방치한 우리의 태도, 이런 걸 이제 고치자라는 얘기죠. 자, 위기에 대해서 지난 2년 넘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제가 위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